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최신 관세 효과 보고서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정책 배경 분석 자료,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그 보고서에 담긴 경제적 영향, 그 실체가 뭔지 좀 파악하고요. 또 과거 정책들은 어떤 논리로 나왔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 좀 복잡한 그림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먼저 최신 데이터가 뭘 보여주는지, 그러니까 GDP나 고용, 소득 변화 같은 것들을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서 정책 목표랑 실제 결과 사이에 어쩌다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고 들어보죠. 이 둘을 연결하면 좀 더 깊은 얘기가 가능할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2025년 보고서부터 한번 볼까요? 여기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숫자들을 제시하고 있던데요. 핵심적인 변화 뭐가 있을까요?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건 막대한 관세 수입이죠. 2026년부터 한 10년간 약 2조 7천억 달러 정도 예상되더라고요. 2조 7천억 달러요? 네, 근데 그 이면에는 뭐랄까 상당한 비용이 따릅니다. 가구당 평균 소득이 연간 한 2,382달러 정도, 이건 세월호 이전 소득 기준인데 그 정도 줄어들고요. 단기적으로는 실업률도 0.29%포인트 오르고 일자리는 또 한 49만 7천 개 정도 감소할 걸로 예측돼요. 49만 개요? 네.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 GDP 역시 0.4% 감소한다는 전망이고요. 가구당 연 2,300달러 이상 소득 감소면 이게 정말 체감이 클 텐데요.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봐야 할까요? 그리고 궁금한 게 모든 산업에 영향이 다 똑같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. 가격 오르는 거, 그것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또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도 좀 줄고 거기서 비롯된다고 봐야죠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산업별 편차는 큽니다. 전체 제조업은 한 2.08% 정도, 특히 내구재 대조업은 3.84%까지 장기적으로 성장이 예상돼요. 아마 보호 효과겠죠? 근데 반대로 고급 제조업 마이너스 2.67%나 건설 마이너스 3.54%, 농업 마이너스 0.85% 같은 곳들은 오히려 위축될 걸로 분석됐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참 상반되네요. 네, 이런 상반된 효과 때문에 정책의 성공 여부를 딱 잘라 말하기가 좀 더 복잡해지는 면이 있죠. 국제적인 영향이나 또 국내 소득 계층별 차이는 좀 어떤가요? 국제적으로는요, 캐나다 마이너스 2.06%나 중국 마이너스 0.22% 같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GDP 감소가 좀 예상되고요. 반면에 멕시코 플러스 0.08%는 아주 미미하지만 이득을 볼 수도 있다, 뭐 이런 분석이 있고요. 전 세계 GDP는 결국 0.14% 정도 감소할 거라는 전망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이 있군요. 네.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이게 좀 중요한데 저소득층 부담이 훨씬 커요. 소득 하위 10% 가구의 소득 감소율이 마이너스 3.37%인데 상위 10%는 마이너스 0.98%거든요. 와, 3배 이상 차이 나네요. 네, 그렇죠. 관세의 그 역진적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. 와, 금속이나 의류 가격이 거의 40% 가까이 뛰었다는 분석도 있던데 소비자 부담이 정말 상당했겠네요. 이런 구체적인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그 다음 자료, 그러니까 당신이 주신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 정책 소통 방식 분석한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. 그때는 이런 경제적인 여파들을 어떻게 설명했었나요? 혹시 좀 다르게? 네, 그 분석 자료가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지적해요. 뭐냐면 정책 입안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실제 데이터하고는 좀 다르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. 어떤 이유들 때문에요?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는 그 핵심 지지층, 뭐 농민이나 노동자 같은 분들 이탈을 막으려고 이건 애국적 희생이다 라거나 단기적인 고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,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사용했다는 거고요. 또 협상 전략 측면에서는 뭐 관세맨 이미지처럼 아주 강하게 나가면서 경제적인 약점은 좀 감추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더 큰 그림,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그런 장기 목표 아래서는 단기적인 비용은 어쩔 수 없다, 뭐 이런 시각도 있었다고 분석합니다. 그렇군요. 근데 당시에 구체적인 비용 추산 같은 건 없었나요? 예를 들어서 가구당 연 2,300달러 이상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거나 아니면 철강 관세 때문에 철강 일자리는 조금 늘었지만 관련 산업 일자리는 훨씬 많이 줄었다는 마이너스 7만 5천 개 이상,
그런 결과들도 있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추산들 있었죠. 그리고 특히 그 농가에 대한 막대한 지원금 문제 이것도 지적됐었는데요. 3년 동안 거의 610억 달러 가까이 지원했거든요. 610억 달러요? 네. 근데 이 재원이 결국 관세 수입으로 충당됐다는 점, 이게 관세는 외국이 내는 거다라는 주장하고는 좀 정면으로 좀 배치되는 지점이죠. 아, 그러네요. 실제로는 미국 수입업자나 소비자가 낸 돈으로 국내 피해를 메운 셈이니까요. 이 분석에서는 또 시장 변동성이 커진 거나 동맹국들하고 마찰이 심해진 거, 이런 부작용들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최신 데이터는 관세가 가져오는 경제적 비용들, 그러니까 뭐 소득 감소라든지 고용 위축,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. 동시에 과거 사례 분석은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좀 축소되거나 다른 논리로 포장될 수도 있다.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네요. 바로 그 지정입니다. 이 두 자료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흥미로운 어떤 긴장 관계가 드러나요. 예일 보고서는 가구당 소득 감소 같은 아주 명확하고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숫자로 딱 보여주잖아요. 네. 그런데 다른 자료는 과거의 정치적인 필요나 뭐 장기적인 목표 같은 다른 논리를 내세워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다르게 포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물론 관세가 재정 수입을 늘리고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겠죠. 하지만 데이터는 꾸준히 더 광범위한 비용,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에게 가는 불균형한 부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책을 설명하는 언어는 종종 이런 비용보다는 다른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요. 네,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.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경제 데이터하고 때로는 그것과는 결이 좀 다른 정치적 설명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시민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제시될 무역 정책의 진짜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분별하고 평가해야 할까요? 어떤 정보에 좀 더 주목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